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갭 투자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왔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의 두 가지 조건,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수요를 넘는 공급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수요를 넘는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속적인 금리 인상 부분은 물가와 연관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5월 27일 금통위에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자, 6개월 이내에 금리 인상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올해 11월 달에 열리는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당초 첫 금리 인상 전망은 2022년 하반기가 유력했거든요. 한 1년 정도 앞당겨진 겁니다. 자, 금리 인상이 이렇게 빨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높아진 성장 기대감, 한국 경제가 코로나19를 딛고 높은 성장세가 나타날 것 같네. 무려 4% 성장률이 기록될 것 같고 내년에도 3% 성장률이 나타날 것 같다. 왜 이렇게 성장률이 높냐? 세계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에서 그 수혜를 가장 먼저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수출 산업 중심의 호황세가 GDP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자산시장 쏠림 등의 저금리의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보였다는 겁니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사람들이 현금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자산 투자를 들어갔는데 부동산, 증시, 코인 시장까지 크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미래에 아무래도 금융 불안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왜? 지금 같은 높아진 성장 상황에서 이런 초저금리 상황을 유지시키는 것이 맞지 않다. 부작용만 부를 수 있다. 그것 때문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경고가 나왔던 부분이고 금리 인상, 연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금일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을 했어요.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2.6%라는 상승률이요,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자, 한국은행에서 물가 전망했을 때 5월달 발표 기준으로 보잖아요. 올해 물가 전망치를 1.8%로 상향 조정했어요. 자, 그래서 2분기 때 일시적으로 2% 내외로 올라갈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열흘도 안 돼서 전망치를 넘어버린 겁니다. 자, 내년 물가 전망치 1.4%도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요. 왜? 지금 2.6% 달성했는데 어이구야, 이게 과연 안정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시작이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한국 언론들도 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경제 전문가들도 올해 인플레이션에 진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2.5% 넘는 인플레이션, 고물가는 워낙 오래간만이라는 거죠. 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물가 오름세 기저효과 요인이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낮다고 진화를 했어요. 한국은행도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아니다.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한국은행과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까? 간단합니다. 자, 작년 저유가와 저물가의 기저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하반기에 물가 안정으로 2021년 전체적으로는 2% 이내의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를 위협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자, 일시적 인플레냐 구조적 인플레냐의 논쟁은 미국에서도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미국의 처한 상황과 대한민국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일시적 인플레를 주장하는 분들의 근거는 무엇인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드려봐야겠죠. 자, 아까 한국은행이나 이제 기재부에서 언급했던 부분은 2020년에 있었던 마이너스 유가와 마이너스 물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4월 20일 날 유가가요, 배럴당 마이너스 37달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 0.3%예요. 야, 그러면은 올해는 작년 동월 대비 비교를 하니까 당연히 이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잖아. 그럼 지금 얼마나 높게 나타나겠어? 그런데 이 마이너스 이후에 그 위에 빠르게 플러스로 회복됐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안정되겠지, 이런 주장입니다.
참 재미있는 주장입니다. 자, 어떻게 국제유가는 비교를 하지? 국제유가는요, 선물 시세를 나타납니다. 배럴당 원유 선물 가격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사우디 같은 국가에서 바닥에서 퍼 올린 거 그 상태 그대로 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유사들은 이런 원유를 수입해다가 정제를 통해서 화학 제품으로 가까이 생산을 하고 그것을 판매하면서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소비자들이 원유를 사서 쓰나요? 그러진 않죠.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는요, 휘발유 가격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휘발유 가격 최근 1년치를 볼까요? 굉장히 작년과 차이가 많이 나타나죠. 자, 2020년 상분기 휘발유 평균 가격 한 1360원대가 됩니다. 현재 휘발유 가격 1555원 정도 돼요. 14% 인상 요인이 잡히죠. 게다가 지금 국제유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부분이 나타나는데 국제 원유 가격은 2018년 하반기부터 계속 저유가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공급이 좀 제한된 측면이 있습니다. 있었어요. 한꺼번에 늘어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거다, 이런 우려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산유국 간에 가격을 받들기 위한 담합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작년 저물가의 기저효과도 볼까요? 작년 5월에 마이너스 0.3% 맞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0%였어요. 그러면 3분기 때 7월, 8월, 9월에는 작년에 저물가가 아니었냐? 저물가 맞습니다. 7월에 0.3, 8월에 0.7, 9월에 1.0이었습니다. 평균 내보면 0.6%의 저물가를 기록을 해요. 그리고 4분기 때는요, 더 떨어집니다. 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소비가 다시 뚝 끊겼죠. 0.1%, 0.6%, 0.5% 수준입니다. 평균 0.5%가 안 돼요. 그래서 2020년의 저물가의 기저효과는요, 2021년 연중 내내 작용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한국은행 유독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물가 전망을 엉터리로 해요. 자, 상식적으로 3분기부터 물가가 2% 아래로 하락할 것 같으면 그 선제 지표에 해당되는 한국 생산자 물가지수 4월 PPI는 안정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4월 PPI 지수 5.6% 나왔죠. 이것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5월 PPI 시장 전망치도 지금 5%대가 나오고 있어요. 자,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5%로 치솟았는데 7월달, 8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적으로 가면서 올해 저물가를 이끌 것이다,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죠. 자, 또한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소비 증가도 감안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백신 접종 이외에도 계속해서 언택트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컨택하겠죠. 당연히 소비 증가와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비가 오랜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억눌려 있었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부터 억눌려 있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요금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랐던 서비스 요금이나 공산품 요금들이 2021년 하반기 내년에 일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 누가 봐도요, 당분간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을 가속시킬 거예요. 첫 금리 인상 결정은요, 완만한 성장세와 금융 불균형을 우려해서 진행을 했겠지만 내년 금리 인상은요, 완만한 성장세와 플러스 높은 물가 상승세에 물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금리 인상에 나설 겁니다. 그런데 자, 이 금융 불균형 같은 부작용 우려에 따른 금리 인상과 다르게 물가 불안은요, 급격한 인상 요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의 속도에 대해서 더 민감하다 말씀드렸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금리 인상으로는 부동산 시장 꿈쩍도 하지 않은데 지속적으로 올리게 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시장이더라. 그런데 지속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물가가 불안해서. 자, 또한 급격한 금리 인상은요, 채무자의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지금 신용대출까지 포함한 차주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1% 올린다고 그대로 1%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용대출은 이 기준금리 1% 오르면은 1.5%, 2%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만으로도 버거워하는데 신용대출 금리까지 껑충 뛰어오르다 보면은 당연히 채무 압박이 커지게 되겠죠. 자, 물론 내 집 한 채인 사람들이 그것으로 집을 팔지는 않겠지만 수요는 크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금 금리가 상승하게 되잖아요. 매매와 전세 매물 증가를 부르게 됩니다. 자, 왜 금리와 상관이 많다고 말씀드렸는지 간단하게 요약드릴게요. 자, 일산 지역에 킨텍스 원시티라는 주상복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15억 8천이죠. GTX 호재를 받아서. 자, 이 15억 8천짜리 이 밑에 가격으로는 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집주인들은 이 금액 이하로 안 팔까요? 이거 팔아봤자 은행에 예금 넣어봤자 1년 정기예금 금리 이자 94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정상금리로 올라가면서 예금금리가 2.3%가 되면 1년 이자가 3천만원, 실손흥액이 3천만원이 넘어요. 한 달에 매월 250만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매달 250만원 받을래요? 아니면은 GTX 하나 보고 킨텍스 원시티에 눌러 앉고 있을래요? 당연히 매도 물량이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자, 전세 시장도요, 금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레이크 팰리스 전세 12억이죠. 자, 이거 집주인들 보면은 만약에 대출이 하나도 없으면요, 이 예금금리 0.7% 1년 이자 714만원 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월로 따져보면 한 6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당연히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금금리가 2.3%까지 올라가면 한 달 이자가 200만원 가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반전세나 월세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전세 매물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이 전세금을 지불하는 수요자는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전세가 하락을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 하반기까지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금리 인상 하나만으로도 역부족하고 공급 증가 하나만으로 역부족합니다. 두 개가 동시에 올 때 급격한 하락을 만든다는 거. 그런데 2023년 하반기부터 주요 정비 사업의 입주가 대거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입주가 많은 시기에 기준금리까지 지속적으로 올랐으면 부동산 시장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아까 금리 변화에 따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변화를 왜 일어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4차례에서 5차례 인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마 그렇게 인상할 거 하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첫 지표가 오늘 나온 거예요.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